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날 퇴근길 시장 골목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24 청년 한도윤은 멈춰 섰어요. 그가 내민 손,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며칠 뒤 식당 문을 열고 찾아온 사람은 그 노인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남자였습니다. 가난한 청년과 100억 자산가의 만남, 그날의 손길은 한 세대의 인연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초의 저녁 6시 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가는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한식당 주방에서는 24 청년 한도윤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아내는 도윤의 손등에는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도윤은 물기를 털고 낡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더 일했네요. 추가 수당 같은 건 없었지만 사장님이 뭐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작은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눈가에 또래보다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군데 일터를 오가는 게 도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식당 문을 나서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도윤은 호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지만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는 게 습관이 됐죠. 재래시장 입구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도윤은 무심히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건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었죠. 과일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한 손으로 가슴 부근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위급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한 중년 여성이 멀찌감치 서서 물었지만 노인 곁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 있었죠. 혹시 모를 책임이 두려웠던 걸까요?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건 아닐까, 병원비를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가느다란 호흡 소리가 들렸고 떨리는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도윤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생각보다 힘이 없어서 도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손을 감쌌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도윤이 주변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도윤은 한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시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네, 위치가 어디십니까?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꽉 잡고 말을 건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 올 거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노인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손을 더 세게 쥐려는 듯 했어요. 도윤은 그 작은 힘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 이 노인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 형광등 불빛과 섞인 주황빛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도윤은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고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그들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한 구조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쓰러진 걸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그럼 이대로 가셔도 됩니다. 구조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 했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구조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세요. 구급차 안은 좁았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응급구조사가 노인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도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도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가게의 네온사인, 신호등의 빨간불, 초록불,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괜찮아지셔야 돼요.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온 분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이 재빨리 안으로 옮겨졌고 도윤은 뒤따라 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서 노인이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들것, 그 위에 창백한 얼굴.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집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피곤한 몸을 받쳐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 팔에 붕대를 감은 남자,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는 중년 부부.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있었죠. 도윤도 그 중 하나가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였어요. 박현수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하고 같이 온 사람이에요. 의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도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혹시 연락처 남기실래요?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의사는 도윤을 조금 더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밤 9시가 넘은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도윤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노인의 차가운 손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제 이름은 한도윤이에요. 꼭 나으셔야 돼요. 병원을 나서며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도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피곤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래시장 골목에 스며들었던 노을빛처럼 도윤의 마음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였죠. 도윤은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도윤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조용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이 잡았던 그 손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병원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하얀 시트에 누워있던 노인, 박태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귓가에서 기계음이 들렸고 코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구나. 태석은 어렴풋이 깨달았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 링거줄, 심전도 모니터. 태석은 자신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과일을 하나 사려고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바닥이 가까워지고
차가운 시멘트가 얼굴에 닿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감싸 안으며 말을 걸어주던 목소리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면서도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계속 손을 잡고 있어줬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는 와중에도 그 온기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죠. 그 소년, 아니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간호사 한 분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 깨어나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나가고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태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름이 뭔지, 오늘이 며칠인지, 어디가 아픈지. 태석은 하나씩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를 구급차 부른 사람이 누구죠?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한 시민분이 신고하셨다고 들었어요. 구급차 타고 병원까지 같이 오셨다고 하던데 연락처는 안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래요. 태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살았어요.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아쉬움이었죠.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나가고 태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최비서였습니다. 태석의 곁을 20년 넘게 지켜온 비서였죠.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최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새 병원을 지킨 게 분명했습니다. 미안하네. 고생 많았어. 태석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도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들 말인가? 태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박세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2, 회사의 부회장이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최비서. 네, 회장님. 저를 도와준 사람, 젊은 남자였다고 들었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나? 최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어. 태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최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최비서가 나가고 태석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크 그레이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세준이 침대 곁에 섰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왔나? 괜찮으세요? 최비서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괜찮아. 의사 말로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더구나.
세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혼자 시장을 왜 가신 겁니까? 운전기사도 안 데리고. 산책하고 싶었어.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세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세준아. 네. 그 사람을 찾아보라. 네. 누구요? 나를 도와준 사람 말이야. 젊은 남자라고 들었어. 시장에서 쓰러진 날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같이 와줬다더구나. 세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죠. 인사는 해야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어. 최 비서한테 시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보라고. 태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준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세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부자간의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VIP 병실이었죠. 넓고 조용한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최 비서가 매일 찾아왔어요. 회사 일을 보고하고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가장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찾았나? 최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측에 문의했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젊은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그래. 태석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급차에 함께 탔던 구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탁하네. 나흘째 되던 날 태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가을 단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의 차가움, 숨쉬기 힘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그 소년 이름이 뭐라 했지? 태석은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은 한도윤이에요. 도윤, 한도윤. 태석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의식이 흐려져가는 순간에도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최 비서, 태석이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최 비서가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이름을 기억했네. 한도윤이야. 그 사람 이름이 한도윤이라고 했어. 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 찾아보게.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태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도윤. 꼭 찾아야겠어. 태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에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태석은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그 아이를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실의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재료를 나르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날 저녁 일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물수건을 돌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퇴근 시간대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식당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차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종이었죠. 도윤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똑바른 자세가 범상치 않아 보였죠. 남자는 식당 간판을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도윤 씨 계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한도윤인데요. 도윤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도윤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 비서. 도윤은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비서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윤은 사장님을 돌아봤습니다. 사장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잠깐 나가 있다 올게요. 도윤은 앞치마를 벗고 최 비서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도윤은 긴장한 채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지. 최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전 재래시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신 게 한도윤 씨 맞으시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쓰러진 노인, 구급차, 병원,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밤. 아, 네.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장님이요?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최 비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왔던 노인이 살아계신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궁금하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도윤은 식당으로 돌아가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보내줬어요. 도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으니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큰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일주일 전 왔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최 비서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도윤은 최 비서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 비서가 버튼을 누르자 7층이 불이 들어왔죠. 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 은은한 조명, 그림이 걸린 벽. 마치 호텔 같았죠. 최 비서가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어요. 침대, 소파, 작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회색 병원복을 입은 노인. 도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쓰러진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 박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석의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죠. 아, 앉아 계세요.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게.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태석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도윤이 잡아줬던 그 차가운 손과는 달랐죠. 자네가 그날 나를 도와준 청년이구나. 태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 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태석은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연한 일이라니.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을 봤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 말로는 골든타임이 중요했다더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지? 네, 한도윤입니다. 나이는 24이에요. 젊구나. 나는 박태석이야.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왔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태석의 품위와 말투에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앉게. 태석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석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네.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든 직장이든 뭐든 말해보게. 도윤은 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상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태석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쳐다봤어요. 도윤은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힘들지 않은가?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게. 부탁이요? 내 곁에서 일해주지 않겠나? 회사에서.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를요? 하지만 전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괜찮아. 배우면 되네. 내가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야. 자네 같은 진심이 필요하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는 정말 한 번만 도와다오. 태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눈빛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고맙네. 최 비서가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주일 전 우연히 도왔던 노인이 회장이었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일을 제안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기대감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도윤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태석 회장, 최비서, 전화번호. 도윤은 한참을 명함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제안이라니 혹시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도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어머니로서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비서가 받았어요. 한도윤입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비서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본사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검은색 슬랙스에 흰 셔츠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남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22층짜리 건물이었죠. 도윤은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중앙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도윤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도윤 씨시죠? 여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 비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은 여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이 눌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어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여직원이 한 사무실 앞에서 멈춰섰죠.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큰 책상 뒤에 최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도윤 앞에 놓았어요. 계약서입니다. 수습비서로 3개월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후 정식 채용 여부는 회장님께서 결정하시고요. 수습비서요? 네.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일입니다. 일정 관리, 문서 정리, 간단한 심부름 등이 주 업무가 될 겁니다. 도윤은 서류를 읽었어요. 급여 항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2군데서 일하며 받던 돈의 거의 3배였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회장님께서 퇴원하시면 바로 출근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이틀 정도는 업무 교육을 받으시고요. 이틀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회사 시스템을 배웠어요. 문서 작성법, 일정 관리 프로그램, 회의록 작성 방법.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최선을 다해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수습비서래. 어디서 온 거야? 대학은 어디 나왔대? 모른대.
그냥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거래. 신입인데 바로 회장님 비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도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태석이 퇴원했습니다. 도윤은 최 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태석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도윤 씨 왔구나. 태석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네. 이제 일해야지. 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어요. 도윤도 함께 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태석을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태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죠. 회장실은 22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 씨, 여기가 자네 자리야. 태석이 회장실 옆 작은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비서실이었습니다. 깨끗한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자신의 일터였습니다. 첫 업무가 시작됐어요. 최 비서가 도윤에게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최 비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빼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태석이 들어오자 회의가 시작됐어요.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죠. 그때 한 남자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부회장 박세준이었죠.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준이 태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새로운 수습 비서네. 한도윤 씨야. 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준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식당에서 일했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회장님 비서로요? 자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 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세준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해할 필요 없네. 내 결정이니까. 태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을 보는 시선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준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죠. 최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원래 저러십니다. 도련님이요? 네. 회장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부회장이시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더 불편해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청년을 비서로 데려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날이었지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눈빛들, 낯선 환경, 어려운 업무. 모든 게 버거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석 회장이 자신을 믿어준 거예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태석의 일정을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이 손에 익었죠. 서툴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태석은 도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늦은 밤까지 남아서 일하는 도윤, 모르는 걸 물어보며 배우려는 도윤.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최 비서도 도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도윤의 성실함을 보고 마음을 열었죠. 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도 만족하고 계세요. 어느 날 저녁 최 비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도윤을 좋게 보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세주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세준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세준은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차가운 어깨가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윤이 출근하자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기밀 문서가 유출됐대. 정말? 어떤 문서인데? 신규 프로젝트 관련 자료래.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어.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비서실로 갔습니다. 최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기밀 문서가 유출됐어요. 어떻게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자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태석, 세준,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윤과 최 비서도 참석했죠. 태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엄격한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문서는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이 담긴 자료였어요. 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세준이 말했어요. 보안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와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 중이고요. 빨리 결과를 내게.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보안팀장이 태석을 찾아왔어요. 도윤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문서가 유출된 시각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 8시경입니다. 그 시간에 회장님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지? 보안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도윤 씨의 계정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 씨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해당 문서를 열람했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흔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지난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어디 있었나? 집에 있었습니다. 7시에 퇴근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를 받은 듯 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세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비서로 들인다는 게, 세준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기록이 있잖습니까? 도윤 씨 계정으로 접속했다고.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걸 수도 있어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준이 비웃었어요. 도용? 그럼 비밀번호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도윤 씨는 업무에서 배제하겠네. 태석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비서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진심을 믿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대체 누가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걸까요? 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그리고 태석 회장은 자신을 믿어줄까요?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신의 계정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때였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의 접속 기록, IP 주소가 달랐어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IP와 다른 주소였습니다. 이거야. 도윤의 눈이 빛났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도윤은 생각했어요. 비밀번호를 적어둔 곳이 있었나? 누가 볼 수 있었나? 문득 떠올랐습니다. 2주 전 컴퓨터가 고장나서 IT팀을 불렀던 일이요.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IT팀 기록을 확인하고 그날 누가 왔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도윤에겐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미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니까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비서의 번호가 보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님, 저예요. 도윤입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증거를 찾은 것 같아요. IP 주소가 달라요. 누군가 다른 곳에서 제 계정에 접속한 겁니다. 전화 너머로 최 비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도윤은 자신이 발견한 걸 설명했습니다. 최 비서는 조용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도윤 씨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작업을 마쳤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비서는 도윤이 보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IP 주소 기록, 접속 시간, 그리고 도윤의 평소 업무 패턴, 모든 게 도윤의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 비서는 태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죠.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으로 밤잠을 설쳤던 게 분명했죠. 말해보게. 도윤 씨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IP 주소가 다릅니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도윤 씨 계정에 접속한 거예요. 최 비서가 자료를 태석 앞에 놓았습니다. 태석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건 확실한가? 네. 도윤 씨는 평소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8시에 접속은 외부 IP예요. 강남 지역의 한 카페에서 접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그 카페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도윤 씨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7시 30분에 귀가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도윤의 계정 정보를 빼낸 거로군.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는 거예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컴퓨터 사용 기록을 전부 확인해 보게.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누가 접근했는지 말이야. 네, 회장님. 그날 오후 보안팀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윤의 컴퓨터, 이메일, 접속 기록, 모든 걸 뒤졌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2주 전 도윤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IT팀이 수리하러 왔을 때 몰래 설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태석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원격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통해 도윤 씨의 컴퓨터를 감시하고 비밀번호를 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IT팀에서 누가 왔지? 김민준 사원입니다.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게. 잠시 후 김민준이라는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태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2주 전 도윤 씨 컴퓨터를 수리했지? 네, 맞습니다. 그때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했나?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게 누가 시켰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시켰습니다. 누구? 전략기획팀 최 과장님이요. 도윤 씨를 감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알려달라고.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 비서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편이니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다고. 부회장이라니?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민주는 더 심하게 떨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최 과장이 부회장님과 가깝다고만.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준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보였어요. 나가보게.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가지는 마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네네. 김민준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석은 최 비서를 바라봤어요. 최 과장을 불러오게. 밤 9시가 넘어서야 최 과장이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늦은 시간에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앉게. 태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컴퓨터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자네인가? 최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민준이 자백했네. 자네가 시켰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과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시킨 건가? 저 혼자 한 겁니다. 거짓말 마라. 자네가 왜 도윤을 해칠 이유가 있나? 최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당장 말하게. 최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도윤 씨를 내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태석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세준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네. 나가보게.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회장님, 제발. 나가라고 했네. 최 과장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방 안에 태석과 최 비서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준을 불러오게. 지금 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1시간쯤 지나서 세준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갈아입지 않은 걸 보니 집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밤늦게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앉아라. 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세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도윤 씨 사건, 내가 꾸민 거로군. 세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 과장이 자백했어. 내가 도윤을 내보내고 싶어서 이 일을 꾸몄다고. 세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뭐라고? 저 사람이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곁을 차지하고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냐? 무고하다고요?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게 뻔한데.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부자가 마주 섰습니다. 내가 도윤에 뭘 아느냐? 그 아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했는지. 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건 나야.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전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낯선 사람이 아들보다 더 중요하신 거죠. 세준아, 이제 됐습니다. 실망하셨다니 더 이상 볼 일 없겠네요. 세준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태석이 불렀습니다. 세준아, 잠깐. 하지만 세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태석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 비서는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을 불러주게. 태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금 말입니까? 내일 아침 회사로 복귀시키게.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고 태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들과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최 비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귀하라는 연락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회장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도윤을 보는 시선이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죠. 도윤은 곧장 회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게.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석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회장님 왔습니다. 태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앉게.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석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무능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자네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의심했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난 자네를 믿었어야 했네. 그 아이가 그 따뜻한 손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걸.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태석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물어볼 게 있네. 네, 말씀하세요. 자네 언제 태어났나? 도윤은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걸까요? 2001년 3월 15일입니다. 어디서 자랐나? 서울 동작구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장학금 받은 적 있나?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신 걸까요? 네,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어느 재단에서? 한빛 장학재단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태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재단,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네. 도윤은 눈이 커졌어요. 몰랐습니다. 한빛 장학재단이 이 회사와 연관이 있었다니요. 태석이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게.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도윤. 2007년 선발. 어린 시절의 사진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어요. 이게 20년 전이야. 내가 처음 장학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선발된 아이들 중 한 명이 자네였네.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지. 매년 10명씩 선발했네. 저 기억나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좋아하셨죠. 난 매년 장학생들의 소식을 받아봤어.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성적이 어땠는지 다 알고 있었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를 비서로 채용하신 건? 처음엔 몰랐네. 시장에서 날 도와준 그 청년이 자네인 줄은. 하지만 이름을 듣는 순간 느낌이 왔어.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고. 태석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지.
기록을 확인하고 사진을 봤어. 그리고 확신했네. 20년 전 내가 도왔던 그 아이가 이제 날 살려준 거라고.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내가 그 아이였구나. 태석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거고요.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인연인가 보네. 선의가 순환하는 거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잠시 후 태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비 걱정도 이젠 덜하고요. 다행이네. 나중에 한번 뵙고 싶구나. 네, 어머니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게나.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준이 걱정되는군. 도윤도 어젯밤 일을 알고 있었어요. 최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부회장님과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아이가 날 만나주려 하지 않을 거야. 화가 많이 났어.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부회장님도 회장님도.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감사함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비서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세준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곧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준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태석은 아들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세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일하는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세준을 찾아가야겠다고요. 퇴근 후 도윤은 세준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최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려줬습니다.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도윤은 긴장한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 한도윤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세준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거실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세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죠. 앉으시죠. 세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던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준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뭐가요? 제가 부회장님과 회장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세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세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자 관계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이미 깨져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이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죠. 회사 일이 중요했고 저는 그저 후계자일 뿐이었어요. 세준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셨죠. 성적이 좋아도 일을 잘해도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고.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세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아버지 곁에 서 있는 낯선 사람. 그것도 식당 알바생이. 세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그런 눈빛,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데. 부회장님, 질투했어요. 인정합니다. 평생 얻지 못한 아버지의 인정을 당신이 쉽게 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세준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뭐가요? 회장님은 부회장님을 무척 걱정하고 계세요. 매일 연락하시고 전화를 기다리세요. 세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무감일 뿐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진심이세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어요. 세준이가 왜 날 만나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시면서요. 세준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제는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세준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회장님도 서툰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요. 평생 일만 하시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사셨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표현을 못하실 뿐이에요. 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도윤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세준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요. 한참 후에 세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이해해요? 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준은 도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회장님이 원하신 건 진심이었어요. 부회장님의 진심이요. 제 진심이요? 네. 부회장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세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회장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생각해 볼게요. 세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세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늦었으니 조심해서 가세요. 네, 부회장님도 푹 쉬세요. 도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세준이 불렀어요. 한도윤 씨.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세준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도 미소로 답했어요. 천만에요. 사흘 후 세준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준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죠. 도윤은 비서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준이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석이 놀라 일어섰어요. 세준아,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서, 그리고 제 마음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세준아, 나도. 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세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아버지와요. 태석이 다가와 세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부터라도 대화하자. 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포옹했어요. 문 밖에서 지켜보던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최 비서가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석과 세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그저 부자로서의 시간이었죠. 도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자신이 작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태석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았고 자주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회의 중에도 이마에 땀을 닦곤 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도윤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 비서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태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복도에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도윤이 급히 달려가 태석을 붙잡았습니다. 최 비서도 뛰어왔어요. 구급차를 불러요. 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 씨, 말씀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세준이한테 연락.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윤과 최 비서 그리고 급히 달려온 세준이 함께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준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들입니다. 세준이 다가갔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3달 전에도 심근경색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재발한 겁니다. 게다가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세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료는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라니 그게 무슨...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도윤이 다가가 어깨를 잡았죠. 부회장님, 회장님은 강하세요. 이겨내실 거예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태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퇴근 후면 어김없이 병실로 갔습니다. 태석은 그런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참 성실하구나. 회장님께 배운 거예요. 태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앉게.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어.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번엔 버티기 힘들 거라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석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난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잖아. 회장님, 세준이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자네를 다시 만난 것도 다 감사한 일이야.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미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도윤 씨, 부탁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세준이를 잘 부탁해. 저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행복하게 살아.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회장님도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끝났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지. 문이 열리며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깨어 계셨네요. 세준아, 왔구나. 태석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준은 과일을 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도윤이 일어났어요. 태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같이 있게. 자네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도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세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기분이 좀 어때요?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더 좋고.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일상적인 이야기, 추억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죠. 참 아름답구나.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심박수가 떨어졌어요. 세준과 도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죠.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세준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도윤이 급히 세준을 붙잡았죠. 면회는 가능합니까? 네, 마지막 인사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태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준아, 울지 마.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괜찮아. 난 행복했어. 태석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갔습니다. 도윤도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고마웠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잊지 말게.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태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 약속하게. 약속드립니다. 세준과 도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세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그 아침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재계 인사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태석이 도왔던 장학생들까지. 도윤과 세준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했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도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모두들 진심으로 그를 아까워했어요. 한 할머니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우리 손자 대학 보내주셨어요. 가난해서 포기할 뻔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셨어요. 진짜 은인.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영정 앞에 도윤과 세준만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였어요. 세준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더라고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세준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고요. 저도 부회장님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어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준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였죠. 도윤은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준의 비서였어요. 두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준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에요. 세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윤도 따라 내렸어요. 앞에는 작지만 예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도 장학재단. 도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도윤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세준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나왔어요. 책상, 컴퓨터, 서류 캐비닛.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태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도윤 씨가 이 재단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세준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도왔듯이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첫 번째 장학생 명단이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 수 있겠어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장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희망 없이 살던 그때 장학금이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빛이 되는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벌써 30명의 학생을 돕고 있었어요. 도윤은 매달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보였어요. 수줍은 표정이었죠. 저기 한도윤 이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들어와요.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감사 편지 드리려고요. 장학금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천만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네, 요즘 수학이 좀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도와줄게요. 여학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여학생이 돌아간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던 그 저녁. 노을빛이 스며들던 골목. 그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태석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석의 사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잘하고 있죠?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거리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었죠. 그날 시장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색깔이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어때요? 같이 식사할까요?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앞 이탈리안 레스토랑. 7시에.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풍경이었어요. 도윤은 그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선의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끝없이 순환하면서. 도윤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죠.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것을.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도윤은 그 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윤의 삶은 계속되고 그가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어질 거예요. 선의의 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증명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이 인생을 바꾸기도 했죠. 태석 회장의 선택, 그리고 도윤의 선의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계산보다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걸 당신은 믿으시나요? 지금 당신 앞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그 손을 잡아주실 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벌가 이야기였습니다.